이생규장전 내용 정리입니다. 갈래 시기는 조선시대에 적은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소설, 그리고 내용이 신기하고 기이한 내용을 다뤘다고 해서 전기소설. 성격은 세 가지인데 정기적, 왜냐하면 귀신, 최연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사랑을 나눈 정기적, 그리고 낭만적,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비극적, 주인공 남녀가 마지막에는 죽는 비극적 결말을 가진 비극적 성격을 가집니다. 배경은 시간은 고려 공민왕 때, 공간은 개성인데 조선시대에 적힌 소설과 달리 배경은 언제나 고려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다. 작가 김시습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인 금오신화를 지은 작가입니다. 당연히 이생규 장군도 그 안에 있는 작품이죠. 이 소설의 특징은 남녀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홍사장애 구조로서 어떤 장애물이 있냐 그러면 현실의 제도, 문물 간의 차이, 전쟁, 홍군적이 나는 운명, 최연의 죽음과 같은 세 가지 장애 요소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당연히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또한 드러나고 있고요. 죽은 여인과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당연히 정기적,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고 최연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시를 노래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등장인물의 심리를 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홍군적인 난을 반영하여 당연히 당시 고난을 겪었던 당대의 삶이 드러나고 있죠. 주인공들의 만남, 이별, 재해가 3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약간 다른 특징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당대의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사랑을 성취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고전 소설 행복한 결말과 달리 여기서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 다른 점입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절정과 결말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발단 이선생이 최연을 만나 사랑을 나눈 담장 건너 최연을 바라보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사랑을 나누게 됐고요.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함. 처음에 반대를 해서 이별하게 됐지만 서로 다시 만나서 혼인하게 되고 홍군장의 치입으로 최연이 죽게 되는 게 위기, 그리고 절정에서는 시작 부분을 암기해주세요. 한편 이선생은 황폐한들에라고 해서 폐허가 된 최연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부터 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선생이 최연이 환신과 재회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뒤 어느덧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저녁 이때 최연이 다시 저승으로 가게 되면서 둘이 이별하게 되는 결말이 시작됩니다. 전기소설,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기소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제자 가인형이며 인물들이 다 출중하고 주인공 인물들이 출중하고 능력도 좋고 가문도 좋아요. 두 번째가 비현실적, 정기적 상황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생규 장전에서는 무조건 어디다 죽은 최연이 환생해서 이서생과 인연을 이어가는 부분이죠. 세 번째가 한문 문어체인데요. 한문 문체에 미사역으로 사용해 서술하는데 단순히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별한 상황을 짝 잃은 새에 비유하고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꾸미면서 서술하는 게 한문 문체의 특징. 그리고 최여인과 이선의 작별함의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무슨 시로? 한시로 나중에 표현하는 게 한문 문화체적 특징입니다. 주인공이 겪는 3가지의 시련과 그 의미. 첫 번째 시련은요. 이생의 아버지로 인해 둘은 헤어지죠. 이유는 이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 그래서 이서생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최여인은 병이 납니다. 이 사실을 한 최여인이 이서생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두 사람은 다시 혼인하게 되면서 요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하게 되죠. 두 번째 시련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여인이 죽게 돼요. 최여인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님이 전부 죽게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최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귀신으로 나타나 이서생과의 사랑을 이루면서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련은요. 이서생과 최여인의 삶과 죽음, 즉 이승과 저수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지죠. 이거 세 번째 시련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최여인의 유해를 수습한 후 이생은 몇 달 만에 죽어서 결국 비극적 결말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생규 장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건데 이생규 장전이라는 제목은요. 이생이요. 이서생이 규장 담장안을 엿보다라는 이야기로 이서생이 담장안을 엿보다라는 뜻으로 이서생과 최연의 사랑의 시작을 뜻하는 제목입니다.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연의 환생. 이 최연의 환생은 무조건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장치다. 이게 설화와 차이를 갖고 있는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이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고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랑을 통해 불황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또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중간에 최연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한시를 부르죠. 이 삽입된 노래가 정서적, 소사적 특징이 좀 다른데 정서적은 무조건 인물의 정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 또한 남는 거고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시니까요.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시는 결국 노래를 불러주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낭만적 분위기 형성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서사적은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도적대가 일어나서 최연이 죽어서 나는 짝 잃었네. 둘 다 짝 원앙들이 짝 잃었다고 해서 이전 앞에 일어난 홍건적이라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한 복선작용을 하죠. 슬프다. 내가 최여인이 저승으로 가면 소식독자 앞으로 막혀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거라는 복선으로 작용하고요. 당연히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죠. 구성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있죠.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다르게 비극적 결말로 끝나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는데 그 당시 배경이 세조의 와기천달과 사육시의 죽음 이후 김시습이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이 한문소설,
작품을 통해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드러난 작가의 생사관은 최여인이 잠깐 이승의 환신을 해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본다면 당연히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승에 잠시 머물 수 있겠으나 반드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죠. 금오시나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단편 소설집이죠. 최초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지은 단편 소설집. 소설이 5작품이 전하는데 이생규장전 하나 있고 남연 부주지, 만복사, 저포기, 용궁, 부연록, 취유부, 벽정기 이렇게 5작품이 전합니다. 공통점은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켜요. 중국 배경,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거. 당연히 욕망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인물상을 구현해서 이생규 장전에서도 이별을 했지만 그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인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드러나고 있고요. 애민적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납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서 어떻게 임금이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상이 드러나고요.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하는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생규 장정 맥락음이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서 양가 부부는 물론 최연의 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을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 홍건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병화에 타버리고 전쟁으로 인한 화재에 타버리고 없었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아내의 집에 가보니까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어요. 배경이 폐허가 된 최연의 집을 묘사하며 이서생의 슬픈 심정을 환기했죠.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두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고사성으로 하면 일장춘몽, 덧없는 일을 비유할 때 쓰죠. 인생 무상이라고도 해석해도 됩니다. 밤중이 거의 되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신비로운 배경이죠. 비현실적 정기적 사건 전개를 위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낭하라는 건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있죠.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차 가까이 다가왔어요. 살펴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최여인이 있었죠. 이 선생은 이미 그녀가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부인은 어디로 피라나요? 도망가서 목숨을 보존하였소? 라고 말했죠. 이 상황은 이성보다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선 상황으로서 비극적 결말을 예측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여인이 지금 귀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이선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사정, 다시 귀신으로 이생에 환생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양가, 좋은 집안의 딸로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씨,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주,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국에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담을 엿봤죠. 이게 이생규장전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담긴 구절이에요.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즉 인연을 맺었으며 꽃앞에서 한 번 읊고 난 후 평생의 가야 부부가 되자는 약속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겼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이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세? 그러면 무슨 사세? 100년 해로를 약속을 했는데 홍건적이 나는 때문에 목숨을 잃은 상황. 사세가 이렇게 되자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행을 받나. 횡행, 홍건적의 난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이죠.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지극하게서 찍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해서 정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해서 천성 운명이 그대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사람의 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 세워진 후로 짝이 든 새, 이 짝이 든 새는 홀로남은 최여인의 처지 비유하는 거죠. 짝이 든 새가 되고 말았고 집도 없어지고 부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배에게 의지할 곳 없음이 혼배 넋이죠. 죽은 사람의 넋.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잔한 몸도 잃어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나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말 바꾸게 하면 정조를 지킨 것은 후회하지 않으나 이 선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한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쇠잔한 몸뚱이, 쇠잔 힘이나 세력이 약해진 몸뚱이.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관련된 고사성어는 각골통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해골은 들판에 버려졌고 최연의 해골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해서 흥진비례, 관련된 고사성어 흥진비례입니다.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최연이 귀신으로 온 거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왔음을 비유하는 거죠. 난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라고 해서 3세 전세, 현세, 내세 세 가지 불교의 윤회세상과 관련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최연의 환시는 헛개미같이 허망하고 덧없는 몸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몸을 비유하는 거죠.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점을 이제 되살릴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옛날의 맹세라는 건
우리 100년 해로를 하겠다는 맹세겠죠. 난군께서 지금도 3세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근데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라고 해서 이 선생이 말이죠. 그것은 최여인과 함께하는 것.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고 그 이야기가 가산이 미치자 가산 집안의 재산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자 여인은 말했죠.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어? 라고 해서 한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죠. 이튿날 다음날 여인은 이 선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선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죠. 그들은 두 집 부모, 양가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5관상 이상에 합장하고는 합장, 부부의 시체를 한 무덤에 묻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일들을 다 마쳤어요. 자식의 도리를 한 거죠. 그 후 이 선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벼슬을 구하지 않아요. 부귀공명, 입신양명보다 사랑을 더 중시하는 거죠. 피난 같은 노방들도 다시 찾아왔죠.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 기륭사라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과 흉한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던 고사성어가 두문불출 바깥 출입을 아예 하지 않은 늘 아내와 함께 시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세월을 보냈죠.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이때부터 결론이 시작되죠. 여인은 이 선생에게 말했죠.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3번 가약 맺었어요. 어떻게요? 처음 담장을 넘어서 편지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맺은 거, 그리고 부부 인연 맺은 거 환생하여 다시 만난 거. 세상이 끝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이 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라고 해서 호소담아.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고사성어가 같이 붙을 수 있죠. 이 선생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헤어질 줄 예상을 못한 거죠.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라고 하니까 저 손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최여인의 죄악이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난군을 위해 시름을 불게 했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최여인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의 이야기의 개연성을 부여했죠. 그러나 오랫동안 이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여인은 죽은 상황이니까요. 시비에게 먹어요.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한 시를 지어 부르죠. 시를 지어 부르는 게 한문 문학재적 특징, 그리고 줄글로 이어가던 구성에 시가 노래가 들어와서 낭만적 분위기, 그리고 구성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다는 걸로 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 내용을 보면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라고 해서 이 도적대라는 건 홍건적을 말하는 거고요. 원앙도 짝 잃었네. 이때 원앙은요. 이 선생과 최여인 둘 다를 말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무너지리.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이라는 건 최여인이 수습되지 않은 유골을 말하는 거죠. 아까 양가 부모님은 이 선생과 같이 가서 합장했으니까요. 피투성의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곳이 없네 라고 해서 그 유호이라는 건 죽은 사람이 없이 육체를 벗어나 떠다니는 것은 최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이 무산선녀는 중국 고사 인용한 건데 최여인과 대비되는 중국 고사를 인용했죠. 무산선녀랑 희왕이 꿈속에서 만났는데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희왕한테 무산선녀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항상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중국 고사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최여인과 대비되는 거죠. 깨진 거울이 또 갈라져요. 마음만 쓰라리네 라고 해서 다시 이별해야 되는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깨진 거울 갈라진다는 건 다시 이별해야 된다는 거.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 모두 아득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 소식통짜 막히리라 라고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 암시를 해주고 있죠.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고 이 선생 또한 슬픔을 거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이 말하죠.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황천 저승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무료히 심심하고 지루하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 홍건적의 난을 겪고 난 후 친척과 노목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라고 하고 여기에서 친척들과 노목들이 각각 서로 흩어질 때 집이 풍비박산 사방으로 날아 흩어졌을 때 옛사람의 말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이것은 부인이 천성이 타고난 성품이 순효하고 지극한 효성을 바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 왜 부끄러워? 이때 홍건적 침입시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선생의 자책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부터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게 해준 최여인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부인이 이 세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같이 세상을 떠난 것이 어떻겠소? 라고 하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난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어요. 저승의 명부? 명부라는 건 관련된 사람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놓은 장부인데 저승의 죽은 사람의 명부에 최여인의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일단 위반되고요. 그렇게 되면 죄가 최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서생에까지 허물이 미치니까 당연히 무조건 가야 되는 이별의 이유,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당부를 합니다. 다만 저희 유골, 최연의 유골이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최연의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탁 당부를 하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 줄줄 흘리고 잠시 후에 최연이는 말합니다. 난군이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흔적을 감추었죠. 정기적 요소죠. 비현실적 요소.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교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고 이호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는 비극적 결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고전소설 이전의 설화 이야기의 방식과도 같습니다. 항상 신화, 전설, 민담을 통틀어서 말하는 설화에서는 예전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전했다더라 라고 끝나는데 그 방식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풀이 시작합니다. 행복한 결말을 통해 고전소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해서 이 비극적 결말이죠. 그래서 이거 X. 삽입된 시는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낭만적 분위기. 당연히 시, 노래를 불러주면 낭만적이니까 인물의 정서, 심리 강조하는 건 무조건 맞는 거죠. 죽은 최여인의 환신이 나타나는 것은 환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기적,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한다. 맞죠? 이서생과 최여인은 2번의 시련이 아니라 3번의 시련을 겪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구전되어 오는 설화를 한문으로 기록한 글이다. 한문으로 기록한 소설을 맞는데요. 구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한문으로 창작됐어요. 그래서 X. 최초의 국문소설 아니죠. 한문소설이죠. 최초의 한문소설로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해서 이거 틀렸고요.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죠. 문벌, 홍건적의 낙, 죽음이니까 이건 당연히 맞고요. 당대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난 사랑을 성취하는 적극적 성격의 인물,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죠. 권성 증각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비극이게 왜 죽었으니까 운명이니까 정기적 방식, 비현실적 방식, 그래서 최여인이 귀신으로 등장한 거죠. 맞는 거. 이서생과 최여인은 뛰어난 용모와 능력을 지닌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정기 소설의 특징, 고전 소설의 특징, 이것도 맞는 거.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최초의 한문소설이다. 최초의 한문소설 맞는데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배경이 고려시대다 라고 해서 이거 틀렸고요.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반복되면 사건이 전개됐죠. 시련을 겪으면서 환신이 된 최여인과 죄악이 된 이생은 두문 분출해서 집 안에만 있었으니까 맞는 거. 이소생과 최여인의 사랑은 홍건적인의 첫 번째 시련이 아니라 두 번째 시련이죠. 홍건적은 두 번째 시련, 첫 번째는 문벌 귀조 차이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거죠. 섭입시를 통해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복선의 역할을 한다. 이거 맞는 건데 왜냐면 사건 이전에 홍건적인 난 때문에 최연이 죽은 사건 복선 앞으로 헤어지면 소식이 끊길 앞으로의 사건. 이 소설의 밑바탕에는 유교, 불교, 도교적 사상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맞고요. 당연히 이거 교무시나 다른 5가지 소설에도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 작가의 삶과 관련지를 이해할 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이 소설이 수양대군의 왕위 찬달 사건을 우의적으로 다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 거 맞죠? 이 소설의 전반부는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이야기로 후반부는 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바뀌었죠? 전반부는 어떻게 현실적인 이야기, 후반부는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정기적인 이야기로 아니면 이게 낭만적 이렇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